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 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소아 청소년들의 어떤 그 야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 그룹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못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그 소아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적 측면이라든가 일반적 측면에서 이러한 비만은 이러한 당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비만이나 당뇨는 좀 늘었는데 반면에 코로나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게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손을 잘 씻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소아 감염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질병 패턴도 바꿔놓은 셈이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TV 자서전 명의,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성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이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아청소년들이 겪는 내분비 질환이 성인들이 겪는 질환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보통 성인에서 볼 수 있는 내분비 질환은 대표적인 게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소아에서도 역시 갑상선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 쪽은 이 성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 질환을 다루는 저신장이라든지 사춘기가 너무 빠른 성조숙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들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자녀의 성장에 문제가 될 때 저희 소아내분비 전문의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아 내분비 질환과 연관돼서 이제 호르몬 쪽이죠. 뭐 호르몬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생식이라든가 성장 발달과 직결되는데 소아들에 있어서 이제 성장과 발달, 특히 이제 저신장이라든가 비만 측면에서 많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환자가 있었습니까? 2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몽골 환자였어요. 몽골 환자인데 이제 어머님이 여기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면서 아이가 키가 작아서 데려왔는데 원래 몽골 사람들이 키가 좀 크거든요. 상당히 큰데 근데 아버님 키가 180cm였다고 하고 어머님도 165cm 정도 되니까 큰 편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환자를 봤을 때 아주 키가 작은데 보통 저희가 저신장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아이들을 저신장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첫 번째도 해당이 안 될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가지고 결핍증으로 진단이 돼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가지고 키가 아주 비약적으로 컸죠. 그래서 그렇게 작았던 아이가 1년에 뭐 10cm 이상씩 자라서 나중에 청소년 시기가 돼서 거의 성장이 끝났을 때는 한 175cm 정도 됐었고요. 그때 뭐 방송국에서 그 취재를 왔었어요. 근데 PD님이 그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더니만 정말 놀라면서 이게 과학이군요 할 정도로 이렇게 감탄했던 기억이 나고 그 어머님이나 환자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저도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었고요. 또 한 환자는 제가 부총장 시절에 이제 저희 재미교우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저희 학교 직원의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실은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어렸을 때 저한테 비만 때문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그 비만한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운동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난다고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아무튼 제가 보니까 아주 키가 크고 날씬해져 가지고 제가 그때 야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참 귀찮을 수도 있고 많은 환자를 보면서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런 소아 아이들한테 나중에 성장하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아주 약이 된 거죠, 걔한테는. 그래서 참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이 소아 비만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발달 그 상황이 아니라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기 교수님께서 소아 비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소아 비만은 사실은 소아 내분비 질환 중에서는 메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성장 질환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보통의 내분비 의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없었고요. 그렇지만은 소아 비만은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픈 병은 아니지만은 소아 비만 환자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비만 합병증이 나타난다든가 또 소아 비만이 청소년 비만으로 이양이 되고 또 청소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 영양상의 큰 중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비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비만학회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면서 소아 청소년 비만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하고 위원장도 하면서 이 비만 캠프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 비만 진료 지침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소아 청소년 그 비만의 예방이라든지 진료에 있어서 저도 한 부분 어떤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소아 비만이 소아 당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흔한가요? 많은가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망가져 가지고 주로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소아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평생 동안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형 당뇨병은 성인 당뇨병이라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주로 비만할 때 또 당뇨병 과정력이 있을 때 주로 오게 되는데 요즘에는 소아 비만이 늘면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이형 당뇨병으로 생기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그 소아 청소년 비만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학교에 못 가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활동량은 줄면서 많이 비만이 늘어났는데 원래 소아 청소년 당뇨병은 일형 당뇨병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입원하는 환자 중에 오히려 이형 당뇨병이 더 많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직접 소아 청소년들 대상으로 캠프도 만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매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신경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아 청소년 캠프를 처음에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소아 당뇨병, 성인 당뇨병은 마찬가지지만 당뇨병은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혈당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인슐린 주사는 어떻게 맞고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료실에서 그런 단시간 내에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캠프를 통해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면 특히 저는 이제 일형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형 당뇨병 아이들이 굉장히 저희 나라는 드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이 환자들이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하게 되면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하게 되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일형 당뇨병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 그 중에서는 굉장히 관리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도 받고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그 자녀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낙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잘 관리가 되면은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용기도 저희가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소화 내분비학에 있어서 이제 진료 연구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업적을 쌓으셨습니다만, 지난 10여 년간 그 이 기관에서 어떤 그 대학병원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그 일조하시고 의료원장 겸 또 고려대학교 이제 그 부총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글쎄요,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면서 본인 나름대로 세웠던 공로라든가 아니면 조금의 어떠한 과가 있으면은 아쉬운 점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제가 병원장 시절에 저희 병원에 참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죠. 저희 신관 증축 최첨단 융복합센터라는 가칭으로 했는데 다행히 제가 병원장을 할 때 착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이 남고 또 하나는 좀 새로운 목표,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또 중요한 부분이 바이오 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연구 쪽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미래의학을 선도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는 좀 야심찬 그런 비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미래의학 10대 기술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 의료원 내 연구 중심병원 2개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연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 지원하는 행정 체계도 저희가 새롭게 재정립을 해서 그렇게 확립했다는데 저는 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구라는 금방 표는 안 나겠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분명히 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기부금 모금도 사실 그 전에는 저희 의료원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병원이 커지고 병원이 확장되면서 기부금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분명히 잘 달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렇게 병원도 새롭게 짓고 또 계속 발전을 하면서 또 저희 환자들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많은 강요를 했었는데 환자 만족을 위해서 과연 저희 병원 직원들이 자체가 좀 행복했을까, 그런 면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좀 대우를 좀 더 잘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5년 뒤에 다시 지금 뿌려놓은 씨앗들을 돌아보셨을 때는 아마 뿌듯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병원 진료 환자들도 다 보시고 그러면서 경영도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가 가볍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이거를 두 가지를 병행을 10년 동안 잘 해올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의사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인데 진료를 잘하고 환자도 많이 보는 사람이 연구도 잘하고 또 그런 사람이 병원 행정 보증을 맡겼을 때 일도 잘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제일 열심히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들이 결국 모든 걸 잘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도와준 저희 그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 또 행정 직원들 병원의 간호사들 있었기 때문에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또 그 오랜 시간 저도 한 10년 동안 보직을 했는데 참고 인내해주고 했던 저희 가족들, 저희 뭐 안사람이나 저희 아들들 많이 이해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료원장, 부총장 취임할 때 마침 저희 집사를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사회를 보던 후배 교수가 의료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남편을 기부해준 통큰 기부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를 쳐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냥 키가 커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냥 어른 데서 놀러 다니고 싶은데. 키가 많이 커서 농구하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조숙증 때문에 2차 성징이 빨리 발현되고 있는 상태여서요. 그냥 딸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좀 빨리 시작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고, 또 큰애 같은 경우에는 키가 지금 현재는 좀 또래보다 많이 큰 편인데 속도가 빨라서 빨리 멈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키가 또 너무 빨리 멈춰서 작아질까 봐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저희 아이는 성조숙증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데, 이게 주사가 이제 맞을 때가 되면 좀 예민하고 또 스트레스가 좀 극히 올라가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좀 예민하게 조금 친구들하고 이런 차이 때문에 좀 그렇게는 보이긴 해요. 서구화된 식습관 등 이른 몸의 변화를 만드는 성조숙증. 어린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의사 이기형. 그는 병의 치유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건네준다. 예, 미소 보자. 미소가 2020년 딱 2년 됐네요. 나이도 이제 거의 치료가 끝날 때가 됐고, 그죠? 키는 근데 145 정도 나오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 키에 비해서 체중이 좀 많이 부족해, 미달돼. 그래서 뭐 먹긴 먹을 텐데 조금만 더 먹었으면 더 좋겠어요. 야채하고 과일하고 고기를 얘 어떻게 다른 애들하고 반대야? 다른 애들은 야채를 안 먹고 고기나 이런 걸 먹는데 반대로 어떻게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이렇게 좋아하고. 고기를 안 먹으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야지 키가 크지. 더 중요한 시기거든.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올해하고 내년에 특히 중요해. 대답해야지. 네. 오케이, 됐어. 소아과 의사는 성인이 아닌 아이들을 상대한다. 그렇기에 다른 과 의사들보다도 환자가 말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봐야 한다. 병동에서 치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가족들이나 환아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사회사업팀이나 당뇨교육팀이랑 협력해가지고 추후 관리까지도 다 연계해 주셔가지고 교수님이 회진 도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의 이제 평생 그리고 가정 환경도 생각해 주셔가지고 의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에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간격으로 지금처럼 해서 한 1년 정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잘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가 딱 있는데 앞에 8시간 이상 푹 자기. 근데 12시부터 8시까지 자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요. 키가 지금 아이가 먹고 생활하고 자는 습관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의사 이기형. 그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 자상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또 아이들의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또 지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후 그가 찾은 곳은 병동이다. 소아청소년과는 다른 과에 비해 입원한 환자가 많지 않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의심될 때 그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호르몬 분비 검사, 자극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아내분비 환자들은 종종 그렇게 해서 당뇨라든지 소아 갑상선 질환 또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같은 아이들이 있을 때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300이 안 넘어가네요. 아직 유린이. 얼마나 됐죠? 탈수 검사 시작한 지가? 지금 5시간째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는 안 됐네, 그지? 네. 한 12시간까지는 사실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목표는 우선 8시간으로 하고 8시간으로 하고 이곳의 환자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아이들이기에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아픈 아이들을 고치고 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런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우리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참 요즘에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제 고생들이 많으신데 아이들을 볼 때 병만 보지 말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대로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전반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시간 됐다고요? 5시간. 네.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애가 커서 좀 다행히 탈수 검사해도 좀 견디는 것 같은데 하여튼 평소에 얘가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뭐 그런 증상은 없었죠? 그냥 편두통. 편두통 얼마나 있었나요? 많은 경험과 경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값진 능력이다. 그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의사 이기영 곁의 동료들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교수님께서 매번 주치의를 통해서 또한 직접적으로 교수님께서 교육함으로써 환자들이 자기의 질환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구나라는 희망도 주시는 정말 경험이 많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신생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진짜 너무 예뻐하시는 모습이 진짜 소아과 의사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저희가 소아 환자라고 하면 전체적인 질환을 다 보아야 하는데 외래에 온 환자들에게서 내분비 질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로 협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에겐 의사로서 책임감이자 사명이다. 아이들은 뭐 흔히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들의 자신들의 미래일 텐데 그래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이 아이들의 건강,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렇게 케어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이 아이들이 아플 때 또 같이 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그런 감정도 다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따뜻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생들이 공부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의대생 시절에 동아리도 그렇게 또 많이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제가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네. 의대 가니까 뭐 수업량이 워낙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참 삭막하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때 8시간 그 수업을 했는데 예과 지나서 본과 가니까 또 8시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뭐 숨이 튀었다고 그럴까?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좀 한 것도 있는데 동아리 활동 중에서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서예를 좀 해서 의대 미술반에 들어가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운동을 좀 좋아하고 잘해요. 특히 농구 같은 거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농구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농구를 하다가 의대 학생끼리 저희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아예 농구반을 만들어 버렸어요. 창립을 했었고 또 하나 또 제가 학생 시절에 교지를 그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교지까지 만들고 그래서 3가지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공부 못지않게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성적은 그냥 뭐 중간 정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낙제는 안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에 의사를 적으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 졸업할 때 왜 이렇게 문집 같은 걸 만들잖아요. 책을. 네.
거기에 보니까 의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어린 나이에 교수님께 누가 의사의 꿈을 심어준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동네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아주 인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 봐주셨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저도 커서 저런 의사 선생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더 결정적인 것은 보통 의사들은 가족 중에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의사는 아니셨고 저희 고모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고모님이 아주 저를 이뻐하셨어요. 제가 맛조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셨거든요. 근데 오실 때마다 이제 고모부님 같이 오셨었는데 고모부님이 그때 군의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군복도 입고 그래서 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저도 고모부처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전공 선택에는 사모님이 영향을 좀 주셨다고요? 예, 저는 그 외과 쪽은 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서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도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의대 동기인데 정신과는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의를 했죠. 지금도 제가 말은 잘 듣는데 그때부터 말을 잘 듣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과, 소아과 중에서는 소아과를 선택하는 이유가 제가 애들을 참 좋아해요. 애들 참 이뻐하고 또 저희 의대 학생들 중에는 소아과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막 울고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참 그 아이들 울음소리까지 좋아서 소아과를 하게 됐고 또 마침 제가 의대 봉사 활동을 할 때 맡았던 그 과목이 소아과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아과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수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특수 분야를 결정하셨을 때 소아 내분비학이라 그러면 상당히 생소했을 분야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학교 내에서는 그 분야를 전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역정을 두시고 계속 현재까지 와 계신데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학교 모교병원에 들어갔을 때 주임 교수님하고 전공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바로 전공을 택하지 말고 한 1년 동안은 두루두루 이렇게 제너럴 펠로우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경험들을 하고 한때는 신생아학도 제가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할 생각도 했었는데 신생아는 소아과 중에서도 아주 그냥 갓난 아이들을 보니까 저는 환자하고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걸 좀 원했었는데 신생아는 도저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는 또 제외를 했었고 저희 소아청소년과 안에서도 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심장이라든지 또 소아혈액종양, 소아신경, 뭐 소아신장질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저희 소아과에서 많이 했던 전공들이고 이미 저희 선배님들은 다 하고 계셨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소아 내분비 좀 비어 있는데 마침 제가 펠로우를 할 때 소아 내분비 질환 중에서 갑상선 질환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환자가 왔을 때 저희 병원에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하고 저희 병원 내에서도 소아 내분비 전공하는 의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됐죠. 지금 현재 산하에 대학병원들이 몇 개가 이렇게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서울 안암병원부터 시작해서 구로병원, 그다음에 안산에도 있고, 그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신 와중에 순환 진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 대학 교수로서 참 열과 성의를 갖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신념이라든가 철학이 없으면 이거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대부분. 네, 제가 참 오랫동안 그 상계병원을 돌면서 이제 순회 진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소아내분비를 전공하는 의사가 그만큼 좀 드물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각 병원마다 소아내분비 전공하는
교수를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방병원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해서 3개 병원을 돌면서 이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 환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 내분비 질환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 좀 보내기 싫고 해서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열정이 있었고 참 힘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또 보람도 있었고요. 네. 교수님, 그리고 또 열정이 느껴지는 게 관련 학회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소아내분비 학회를 8년 동안 총무이사직을 하셨고 또 대표까지도 학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 긴 세월 동안 딱 돌아봤을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내분비 학회가 처음에는 이제 연구회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1995년에 저희가 창립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신생 후발 학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학회에 가보니까 그 소아내분비 전공을 하는 그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소학회에서는 좀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 아주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학회 총무이사를 8년을 했어요. 그래서 8년을 총무이사를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3분의 회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저한테 총무이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총무이사가 너무 힘든데 왜 또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잘 못했으니까 잘할 때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건 설마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건 아닐 거고 믿을만 하니까 이렇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에 했었고요. 기뻤던 것은 제가 총무이사를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소아내분비 질환이 좀 드물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질환이었는데 마침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신장 또 성저수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학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참 신이 났죠. 그리고 학회 소아내분비를 전공하였다는 또 후배 교수님들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소아내분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제가 회장 맡은 이후에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학회 중에서 거의 제일 큰 학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근 한 40여 년 되셨죠. 의료인으로서.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래길이 있었을 텐데 현재까지 오시면서 나는 어떠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의료인으로서의 어떠한 인생을 삶을 살겠다. 그러한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생 때 제가 교지를 그 편집일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대생들한테 읽혀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피상적이긴 하지만 좀 고민을 했었고, 또 그 당시 예과 시절 때는 게 80년대 초가 돼가지고 약간 의식화도 돼 있어서 그때 민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소외받는 민중을 위한 의사가 어떤 의사일까라는 특집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선배님하고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섬들을 순회하는 그런 병원선을 탄 경험도 있었고요. 의대 졸업하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서 다음에는 그냥 개업해서 환자만 진료하는 의사보다는 진료도 하면서 의학 연구도 하고 또 후학도 키우는 그런 대학병원의 교수로서 남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개업한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 있게 되면 뭐랄까 그 수입도 많이 차이가 나서 역시 저희 집사람의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또 이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피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직접 경험하기 전이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직접 의사가 되고 나서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의사가 돼야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으셨을까요? 그게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라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지금은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환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공의 당직을 하게 되면 하루에 입원 환자만 한 1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아주 중증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환자를 살리는 데 급급하고 어떤 질환 중심으로 제가 환자를 봤던 것 같은데, 전문의를 따고 학교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 환자들이 또 자식처럼 보여요. 환자들이 어떤 자식 같은 애정도 느끼게 되고, 또 제가 전공이 소아내분비 질환이라는 건 당뇨라든지 성장 질환 같은 것들은 또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그다음에 소아 환자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정 환경, 부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한 10년 전에 머리가 빨리 새어가지고 병동 회진을 도는데 어떤 한 엄마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작년에 이제 장가를 가서 아직은 손주가 없지만 이제 손주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어린 그 환자들을 보게 되면 꼭 제 손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키가 크기를 원하고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아청소년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자라고 대표적인 성장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성장 단계는 임신해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생 후 2세까지의 유아기, 2살부터 사춘기 전까지의 소아기, 그리고 사춘기 시기를 거쳐서 성인기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령별, 성별 성장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생에서 2살까지는 1년에 10cm 내지 20cm 아주 급격히 자라는 제일 급성장기에 해당이 되고, 소아기 동안에는 사춘기 전까지 1년에 5 내지 6cm 정도 자라게 되고요. 사춘기 시기에는 항상 여자가 남자보다 1년 내지 1년 반이 빨리 와서 여자는 사춘기 동안에 20 내지 25cm가 자라고 남자는 25 내지 30cm가 자란 이후에 사춘기가 끝나면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 성장 곡선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 신생아가 약 50cm 정도 되거든요. 유소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현재 한국 성인 남자의 평균 키는 174cm, 여자는 161cm가 됩니다. 우리가 병적으로 키 작은 아이, 저신장 아동은 같은 연령 및 성별에서 300분위수 이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 3번째 이내에 들게 되면 저신장 아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장 속도가 만약 1년에 4cm 미만 자라게 되면 성장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저신장의 원인은 먼저 병이 아닌 정상적 저신장 중에서 부모의 키가 작아서 유전적으로 키가 작은 가족성 저신장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에 또래보다 사춘기 발달이 늦게 와서 늦게 자라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본래의 정상 성장이 되는 체중 성장 지연 등이 있습니다. 병적인 이유로는 선천성으로 골격계나 염색체 이상, 영양 결핍,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심장이나 콩팥, 폐 질환 등이 있을 때 저신장을 초래하게 되고, 내분비적 질환 중에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성 호르몬이 과잉으로 분비되는 성조숙증 때 저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신장을 평가할 때 다음에 4가지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부모의 키, 성장 속도가 정상인지, 사춘기 발달이 너무 빠르거나 반대로 느리지는 않는지, 골릴령이라고 해서 뼈의 발달 정도를 가지고 신체 나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장판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성장판은 이 긴 뼈의 몸통뼈와 그 중간 그 머리뼈 사이에 있는 까맣게 나타나는 그런 물렁뼈가 되겠습니다. 연골 조직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뼈의 길이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연골 조직이 딱딱한 뼈로 바뀌게 되면 하얗게 바뀌게 되거든요. 이게 성장판이 닫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장 치료는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장애인데 성장호르몬 결핍증 같은 경우에 남자의 사진인데 키가 300분에서 미만으로 굉장히 작고 또 성장 속도도 떨어져 있고요. 실제 나이보다 뼈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오른쪽에 성장 곡선을 보시면 가장 작은 300분위수 이하에 해당되는 성장 곡선을 나타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장 곡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의 성장호르몬 치료는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일 6살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따라잡기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나중에 성인 키가 최종 키가 평균 키에 해당이 되지만 같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12살에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하게 되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보다는 좀 낫지만 결국에 최종 키는 역시 작은 키가 되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치료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 시작 연령, 발달, 진행 속도는 영양 상태, 또 인종,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평균 사춘기 시작 연령은 여자는 만 10세, 남자는 만 11세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춘기 성조숙증이라 함은 이런 사춘기 발달의 평균 아동보다 과도하게 빠른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만일 8세 이전에 가슴이 커진다든가 남자는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게 되면 성조숙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성조숙증의 아이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나이에 그러니까 만 10살 이전 총형을 할 수가 있고요.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뼈 나이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빨리 닫혀가지고 결국에는 작은 키를 원래 자기가 자랄 수 있는 키보다 많이 작게 되는 그런 저신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성조숙증 여아의 사진인데 만 6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주 사춘기 발달이 빠르고 키는 아주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동이 어떻게 자라게 되냐면 오른편의 성장 곡선을 보시면 정상 성장을 나타난 아이보다 빨리 자라게 되지만 키가 크지만 결국엔 성장판이 빨리 닫혀서 정상적인 아이보다 키가 많이 작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조숙증의 치료가 가능한데 4주 내지 12주 간격으로 성호르몬 억제하는 주사가 있어서 그걸 투여하게 되면 사춘기 발달을 억제해서 여아의 조기 총형을 방지시킬 수가 있고 또 빠른 고령령 촉진을 억제해서 정상적인 최종 성인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가 성장 진료가 필요하냐 내분비 전문의한테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또래보다 약 10cm 이상 과도하게 작은 아이 매년 4cm 이하로 성장 속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 부모의 키는 정상인데 자녀 키가 적거나 또는 반대로 큰 경우 그다음에 사춘기 시작이 과도하게 빠를 때 병원을 찾으셔서 소아내분비 전문의사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아성장에 대해서 마지막 요약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정확한 신장을 자녀의 신장을 파악해야 되고 키를 정기적으로 재서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부모의 키, 사춘기 발달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녀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적절한 영양, 그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 또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진단과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강조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그 소아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5살 배기 이제 손자가 있어갖고 제가 뭐 정형외과 의사하고 뭐 뼈 관절을 전공합니다만 매일 그 당부하는 얘기가 야 운동 좀 시키고 치즈하고 우유 좀 많이 먹여라 그것밖에 얘기 안 하는데 정말 많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상식까지도 아주 포괄적으로 듣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오늘 보는 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연하신 명의분들께 공식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떠오르는 명의 누가 있을까요?
저는 어머님이 일단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저는 제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니까 제가 손주가 생긴다면 맡길 수 있는 소아과 의사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가 아팠을 때 병을 치유해주는 실력 있는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정말 애정을 갖고 오는 그런 따뜻한 의사한테 맡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저희 소아과 스승님이신데 그 이영근 교수님이라고 여의사시면서도 딸만 5을 낳아서 키우셨던 그런 진정한 소아과 의사시고 참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소아내분비 전공을 택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준 저의 롤 모델이신데 서울대병원의 양세형 교수님 참 그 소아의 질환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까지 보시면서 환자들한테 신뢰를 주셨던 그런 분이라서 제가 만일 소아 성장을 제 손주를 안 본다면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한 시간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다른 의학 프로그램하고 달리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소신, 철학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좀 할애돼 있군요. 네, 그런데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이제 정년이 한 3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나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참 잘 정리되는 느낌이었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제가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이기영 교수님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워낙에 소아내분비의 전공이 이제 호르몬 전공하시는 거거든요. 호르몬의 역할이 우리 몸의 어떤 생식 성장 발달에 관여하면서 어떤 신진대사 어떤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건데 한 의료인으로서 아주 그 이 균형 잡힌 그러한 그 인생을 쭉 살아오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우리나라에 성조숙증 없고 우리나라의 동양인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서 동양이 되는 그러한 진료를 계속해서 해주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TV4사전 명의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정형외과 전문의 김기택 교수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